이제 상속증여로 가겠습니다. 6장. 상속증여는 1번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배제가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요, 그죠? 이게 가업 승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가업을 승계할 때는 증여할 때 증여세가 굉장히 싸거든요. 싸요. 세금을. 그러니까 너가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서 미리 주식을 받거나 창업하려고 돈을 받으면 증여세가 10%로 싼데, 근데 그 증여한 사람이나 수증자가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으면 이거는 이 증여 혜택이 없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이런 거 참 어렵네. 그렇죠? 이게 뭐 조세범 처벌법, 그다음에 특정범죄 가중 뭐 처벌에 관한 특가법들 이런 거 있죠. 범칙이라고 말하고, 조세범 처벌법은 통고 처분으로 벌금을 내면 끝나고, 특가법은 벌금도 얻어맞고, 그죠? 거기다가 추가로 거의 뭐 실형이 성공되면서 정말 잘 되면 이렇게 뭐 그냥 뭐 그죠? 이게 그냥 참 어려워요. 이런 거 아유 너무 어려워서 집행유예가 그냥 최선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 거는 이런 특례를 안 해주겠다라는 게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번, 저는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뭐가 맡겼냐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렇죠?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했어요. 빌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증여받은 경우, 여러분 그죠? 로또 있죠?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봐봐. 분양가가 20억인데 분양을 받으면 지금 주변의 시세는 30억이야. 그냥 분양만 당첨이 되면 10억을 먹어. 근데 그 돈이 없으니까 부모들이 증여를 해줬어요. 그럼 그냥 증여세를 내면 되겠지. 10억은 내가 먹어 이랬는데 그 10억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재산 취득 후 재산이 증가됐다. 그러면 요런 것도 앞으로 과세가 돼서, 그죠? 이게 부모 찬스란 말이에요. 부모 찬스로 돈을 부모가 옛날에 이제 증여를 해서 샀는데 그게 올라갔다. 이래도 그 차익을 또 증여로도 받는다. 굉장한 제약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모 찬스들이. 이거 한번 알고 보시고요. 조심해 주시고요. 가업 승계할 때, 그러니까 가업을 승계라면 증여세가 나오잖아요. 이게 기본으로 10억 공제하고 세율이 10%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증여세가 싸요, 지금은. 나중에 상속으로 정산하지만. 근데 왼쪽이 60억 넘어가면 20%니까 60억까지는 증여세가 10%고 넘어가면 20%인데 올해부터 120억까지 10%래. 이건 엄청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주식들을 막 미리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자식들이 10%만 내고 주식을 받아갖고 나중에 정산한다. 일단 많이. 그리고 주식 가격이 뭐 올라가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럴 때 이거 엄청난 거고요. 뒤에 연부연납도, 이게 세금이 많으니까 연부연납을 5년인데 15년으로 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게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가업상속이 좀 완화됐다 뭐 이런 건데, 기업 특구라 이건 별로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5번, 6번, 이런 7번이 중요하죠, 여러분요. 혼인 출산입니다. 너무 많이 보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의 직계 존속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죠?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혼인을 하면 1억 원까지. 근데 이게 178의 3번 혼인 신고일 이전 2년과 신고일 이후, 그러니까 4년 안에 한 번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웃기죠.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이거를 받았는데 혼인 신고를 안 하면 다시 또 뱉어내라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혼인하면 2년 안에 주시면 됩니다. 혼인 바로 직전에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1억 원까지는 증여세. 자, 이제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 회계사님인데 20살 뭐 이렇게 넘어가는 애들은 5천만 원까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봐요. 맨날 질문이 이거야. 나는 이미 3억 원을 줬대. 5천 빼고 2억 5천의 세금을, 그죠? 뭐 1억까지 10% 넘어가는 1억 5천에 20%를 냈대. 근데 얘가 결혼을 했대. 그냥 1억 주시면 비과세란 얘기예요. 옛날 걸 정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1억 주면 1억 원 별도로 비과세라는 얘기예요. 근데 언론에서 자꾸 혼인하면 3억이 비과세라고 그러는데, 그죠?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왜 3억이냐 하면 이제 헷갈리면 안 되죠. 원래 한 사람 신랑이면 신부든 5천인데 1억이 됐잖아. 그럼 처음 징여라면 1억 5천까지는 세금이 없잖아요. 근데 남녀가 둘이니까 3억.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신랑이나 신부나 이제까지 징여가 없었으면 1억 5천이 비과세가 맞죠, 징여가. 그렇죠? 근데 3억, 둘이 따로따로인데 무슨 3억이야. 한 집에서는 1억 5천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아이고나 이런 것. 그냥 1억까지 더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출산도 나왔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출산을 하면 1억 원까지 됩니다. 1억 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합산해서 1억입니다. 결혼하고 난 게 저도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 그때 1억 원을 제가 능력이 허용되면 주려고 그럽니다. 증여세가 없으니까 저는 이미 조금 5천 원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놈입니다. 따로따로 1억이 아니라 합쳐서 1억이라는 거를 조심해 주시고요. 8번 서학활동품의 평가 방법이 전문기관이다.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 감정기관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가고요. 글로벌 제조한셈의 국세부가 제척기관에 신설이 됐고 전자송달 서류 내용에 독촉장이 들어왔고 심사 예규 이런 위원회들이 위원이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는 말들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185의 8번 이미 이건 원래 통합투자세액공제 받을 때 보는데요. 4번에 보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건 뭐냐면 먼저 사전에 신청을 해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투자가 안 했는데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받았을 때 만약에 투자가 안 됐을 때 이럴 때는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안 때린다라는 겁니다. 이거 작년부터 나왔던 거고요. 2023년부터 그렇습니다. 요 정도는 알길 바라고요. 9번 아까 했죠. 오늘 여러분 너무 많이 했네요. 정기예금 이자율, 국세환급 가산금이 2.9가 3.5. 이것 때문에 모든 세법에서 이런 이자율들이 3.5로. 그러니까 얘가 기본 모법이에요. 국세기본법의 시행규칙 19조의 3입니다. 요게 3.5입니다. 11, 12, 12번에 조세불복의 소액범위 사건이 좀 이렇게 확대됐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별거 없네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하고 별로 위원회들 이런 거 상관이 없는 얘기 같습니다.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국세징수법에 가서 이것도 특별한 거 없어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건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에요 마지막입니까? 이제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이 종부세법은 법은 바뀐 게였고요. 시행령이 하나 바뀌었는데 1번은 별로보다 2번 아까 얘기했었죠. 그렇죠, 여러분요.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넘기셔서 202에 소형 신축주택과 중공업 미분양 주택을 사면 이건 집으로 안 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부세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심으로 이건 이해해 주세요. 너무 지방에서 미분양이 많이 나오면 건설하는 이런 회사들도 너무너무 어렵고 지방에 사람이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분들이 좀 별장식으로 하나 사서 시간 있을 때 가셔서 좀 계시고 소비 좀 해서 지방을 활성화해지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뜩이나 나라가 어렵다라는데.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마지막입니다. 지방세 관련해서 지방세 기본법에서 혹시 자꾸 헷갈리니까 4번에 납부지연 가산세 이자율이 회계사님 1월에 1만 분의 66이 뭡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법인세에서 뭐예요? 납부지연은요. 납부 안 내면 하루에 10만 분의 22잖아. 만 분의 2점이죠. 이건 똑같고요. 근데 이거는 고지서가 나왔어요. 고지서가 나왔는데 그날까지는 만 분의 2.2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걸리는데 내라고 한 달까지 안 내면 그 다음부터는 한 달에 만 분의 66. 여러분 만 분의 66이 얼마더라? 제가 옛날에 해봤는데 그러면 여기 한 달에 다시 한번요. 만 분의 66,
1년에 365를 때리면 뭐 2.4%인가요? 월? 뭐 2.4%로 이런 식으로 납부지원과세가 이게 원래 대통령령이었는데 없었어요. 이번에 신설됐어요. 아셨죠? 원래가 10,000분의 2.2가 맞아요. 납부지원가산세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방세법에서 다른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없는데 마지막 206페이지에 여러분 8번입니다. 8번입니다. 와 역사적입니다. 여러분 법인 지방소득세가 분할 납부가 됩니다. 여러분 원래 법인세는 3월 31일까지 해서 원래 얼마예요? 그죠?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거 분납이 되고요. 그렇죠? 2,000이 넘어가면 절반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일반은 4월 말이고요. 중소기업은 5월 말 두 달이 법인세는 분납이 됐는데 이 법인 지방소득세가 분납이 안 됐는데 이번에 역사적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4월 30일부터 원래 5월 말까지 그죠? 요게 이제 지방세가 이게 1,0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에서 100만 원. 그래서 이게 원래 200만 원, 이게 1,000에서 그죠? 2,000만 원 넘어가면 절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가 200만 원이 넘어가는 거는요, 한 달간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중소기업은 똑같이 2달간 분납이 되고 이 법인 지방소득세 분납 규정은요 올해 신고가 도래되기 때문에 2023년분부터 2023년분 해서 2024년 4월에 낼 때부터 분납이 적용됩니다. 꽤 중요한 것 같죠? 이런 것들로 해서 지방세도 중요한 걸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특히 오늘 제가 죄송했던 건 그 법인세법의 배당금, 의제배당 그 뭐 합병차이. 근데 그걸 여기다 남겨야만 나중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그걸 어렵지만 끝까지 했고요. 나머지 것들을 빨리 하라고 뭐 3과부터는 말이 좀 빨랐지만 했습니다. 특히 아까 여기다 썼던 장애인 고용부담금, 복지카드, 통합고용과 고용중개세액공제들의 어떤 이거 추가 공제에 대한 중복 적용 이런 얘기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얼추 시간이 끝나가네요. 이 강의가 그저 여러분에게 도움되기만을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도 또 많은 또 회계는요. 국제회계는 5개가 바뀌었습니다. IFRS는 5개가 바뀌었고요. 일반 회계 기준은 2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얘기를 해드리면 국제회계 기준은 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가르는 게 바뀝니다. 갈리는 게 바뀌어서 그냥 쉽게 말하면 웬만하면 비유동 부채로 못 가는 거고요. 이게 12월 말 현재 상황으로 간다라고 돼 있고요. 특히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혹시 전환사채를 발행하셨습니까? 국제회계 규정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전환 가격이 조정되죠. 변동되는 조건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요? 변동되는 조건이 있어요. 회계 처리할 때 전환사채도 돼 있고 전환권 부채를 그죠? 요거를 파생상품 부채로 잡죠. 그러면 전환사채와 파생상품 부채를 이게 올해 발행했는데 만기가 3년이다. 이러면 보통 그 두 놈을 뭐예요? 이 놈을 비유동으로 얻는데 올해 1001호가 바뀌면 이 전환사채와 전환권 부채, 파생상품 부채는 무조건 유동부채로 올라가요. 유동부채로. 그리고 2023년 것도 소급법으로 유동으로 올려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에게 불리할 게 하나 바뀌었고요. 2번은 올해 가상자산 혹시 여러분도 뭐 비트코인 이런 거 사세요? 워낙 등락이 심해서 저는 무서워서 못 사지만 개인들도 법인도 비트코인 하시는 분이 많죠. 이걸 가상자산이라고 부르죠. 비트코인 등등을. 그래서 가상자산을 사고 팔았을 때 회계 처리 방법과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중개하는 중개법인들의 회계 처리가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회계기준에 공통적으로 가상자산 회계 처리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제회계 기준은 1001호에 가상자산을 샀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시사항, 주석 내용이 1001호에 나온 게 두 번째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공급자 약정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뱅커스 유산세라든지 기업구매자금 대출 이런 공급자 금융을 받으셨을 때에 대한 주석사항을 띄우는 게 나왔고요. 그렇죠? 나왔고요. 1107호고요.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1007호에서 이런 거를 별도로 표시해 달라는 게 이게 세 번째로 바뀐 거고요. 우리 필라토 하셨죠? 법인세, 그죠? 1012호가 법인세인데, 그 1012호에서 필라토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서 올해부터 적용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더라? 올해 비용과 부채로 잡는데, 이걸, 그죠? 이연 법인세는 잡지 말아라. 그리고 일단 2023년부터 주석에다 써야 돼요. 우리가 2024년에 글로벌 최저한세에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라는 걸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요게 1012호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주석에다 어떻게 써라는 게 1012호에 이연법인세는 안 잡기로 했고요. 이런 게 네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1116호가 리스인데 세일즈 앤 리스백, 판매 후 리스 거래에서 리스료가 변동됐을 때 이걸 어떻게 수정할 거냐가 어떤데 답이 없고요. 여러분이 알아서 적당한 방법으로 세일즈 앤 리스백 거래에서 리스료가 변동될 때 수정을 하는데 수정된 방법은 알아서 하세요. 이런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돼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책에다 이렇게 썼습니다만 이렇게 5개가 바뀌니까 뭐 특수한 건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제회계 기준이 이렇게 5개가 바뀌었다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일반 회계 기준은 2개 바뀐 건 똑같아요. 글로벌 최저한세가 바뀌는 건 좋은데 다른 게 뭐냐면 일반 회계 기준이 그러니까 연결로 1조 넘어가는 기업이 비상장일 때는 이걸 계산해서 올해 비용과 법인세와 미지급을 잡는 게 어려우니까 비상장 법인 일반 회계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납부할 때 2026년 6월 말 납부하는 연도에 법인세 비용으로 잡으라고 국제회계랑 전혀 다른 거가 나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똑같아요. 국제회계 1001호가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한다고 그랬죠? 요건 똑같이 일반회계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기준에서는요. 전환사채가 전환권 부채가 아니라 전환권 대가로 가니까 이건 계속 비유동이고요. 일반 국제회계랑은 다르니까 일반회계는 이렇게 올해 2개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도 기회 있으시면 공부하시고요. 그렇죠? 어떻게 말해보니까 제가 뭐 기준소들을 다 외우고 있네요. 그렇죠? 1년 내내 이런 놈만 하는 놈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까지 굳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언젠가 기회 되시면 또 한번 같이 뵐 날도 있고 같이 수업도 할 날도 오겠죠. 그죠? 또 그런 날도 기대하면서 요새 나라도 어렵다 그러고요. 뭐 나라가 어려우니까 애들도 안 낳고 뭐 결혼도 안 하고 그런데요. 또 젊은이들이 많은 분들이 공부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희망을 가지시고 저랑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4시간 동안 2024년 개정세법과 막판에 회계 바뀐 걸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